자, 이번 시간에는 제8장 기타 소방 전기 설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전력 계통을 보실 건데, 자, 이번 8장에서는 이제 전력 계통 부분하고 그리고 공사 재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전력 계통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접지의 목적입니다. 자, 접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전기 공사를 할 때, 소방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기 공사를 할 때 접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 공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접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접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바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죠? 안전을 위해서 접지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사고 방지를 위해서 접지를 실시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기의 손상 방지, 그죠? 기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접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기구의 절연 보호, 그 다음에 보호 개전기의 확실한 동작, 고속 차단 기능이라는 세 번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상 전압의 경감 및 발생의 방지, 그래서 중성선을 접지했을 때 그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지를 하는 목적 네 가지 정도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역률의 개선입니다. 역률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용 콘덴서, 또 여기 진상 콘덴서 나왔는데, 요 전력용 콘덴서와 그리고 방전 코일의 그 설치 위치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 즉 진상 콘덴서는 어디에 설치를 하냐면, 이제 부하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부하와 어디에 병렬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변압기 쪽에 전력용 콘덴서를 변압기 쪽에 가까운 곳 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전력 소모를 경감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부하의 말단이나 부하와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전 코일 같은 경우는 왜 설치를 하냐? 바로 잔류하고 있는 전하를 쉽게 방전시키기 위해서 바로 방전 코일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 회로를 전로로부터 개방 시 분리했을 지에 잔류 전하를 쉽게 방전하기 위해서 바로 방전 코일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보호 개전기입니다. 보호 개전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기와 이제 선로의 보호 기기를 말하는 건데, 바로 사용 목적에 따른 이제 분류가 있어요. 사용 목적.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과전류 개전기가 있죠. 과전류 개전기, 바로 오버 커런트 릴레이를 쓴 거예요. OCR. 그래서 과전류 개전기는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개전기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과전류가 흘렀을 때,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개전기, 바로 OCR 과전류 개전기가 되고요. 그 다음 과전압 개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입니다. 그죠?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에서 과전압이 발생했을 때 그때에 동작하는 릴레이 개전기 말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부족 전압 개전기입니다. 부족 전압. 그러니까 과전압 개전기와 반대겠죠. 이거는 전압이 부족했을 때. 그래서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족 전압이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개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지락 개전기 나와 있죠. 지락이니까 그라운드 릴레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락 개전기 GR인데, 이거는 이제 지락 사고 시에 지락 전류에 의해 동작하는 개전기입니다. 접지 개전기.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영상 변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상 변류기. 그래서 이 영상 변류기 같은 경우는 바로 누설 전류를 감지해 주는 거죠. 그죠? 검출해 주는 거. 영상 변류기가 필요하다. 어떤 개전기? 바로 지락 개전기죠. 그래서 지락 개전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상 변류기가 필요하다고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열동 개전기입니다. 서멀 릴레이라고 하죠. THR. 열동 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동기 등의 과부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개전기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전동기 등의 과부하가 걸렸을 때 그 전동기 같은 경우는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개전기, 바로 열동 개전기라고 합니다. THR. 자, 그 다음 기기의 내부 고장 검출에 사용하는 그러한 개전기가 있어요. 내부 고장. 자, 기기들의 내부가 고장이 났을 때 그때 검출하는 개전기들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접지 개전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접지 개전기는 지락 전류를 검출을 하고요. 바로 영상 변류기를 사용하는 개전기다.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영상 변류기를 사용하는 개전기, 바로 접지 개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 개전기는 개전기 입력 전압과 전류의 비에 따라 작동하는 개전기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비율 차동 계정기 그리고 부호홀즈 계정기 요거 중요해요. 자, 비율 차동 계정기와 그리고 부호홀즈 계정기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비율 차동 계정기 요거 반드시 좀 암기를 해두세요. 이 비율 차동 계정기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에 쓰이냐면 바로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사용합니다. 바로 비율 차동 계전기 또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 비율자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차동 계전기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사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발전기 권선의 층간 단락 보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 차동 계전기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열동 계전기는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용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상 과전류 계전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역상 과전류 계전기. 그는 발전기의 부하 어떨 때 불평형했을 때. 그죠? 발전기의 부하가 불평형이 됐을 때 그걸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역상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지 계전기, 그리고 비율 차동 계전기, 그 다음 열동 계전기, 역상 과전류 계전기. 이 정도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중요한 계전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절연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지금 그 알파벳 기호로 Y, A, E, B, F, H, C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절연 등급을 지금 나타내줘요. 등급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Y등급, A등급 이렇게 나타내주는데 그때 자,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 그래서 이 Y등급 같은 경우는 온도가 90도고요. A등급은 105도, 그리고 E등급은 120도, B등급이 130도, 그 다음 F등급 155도, H등급이 180도고요. C등급이 바로 180도 이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전선의 단면적을 계산하는 식이 나와 있어요. 전선의 단면적 계산할 때의 식. 여기 지금 표에 보시면 세 가지로 지금 분류되어 있죠. 자,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단상 2선식인 경우, 단상 2선식, 그리고 삼상 3선식, 그 다음 단상 3선식 또는 삼상 4선식인 경우에 전선의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건 이거죠. 단상 2선식이랑 그리고 삼상 3선식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 단상 3선식 같은 경우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단상 2선식 그리고 삼상 3선식. 자, 어디를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상수값입니다. 그러니까 단상 2선식은 35.6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삼상 3선식인 경우에는 30.8을 곱해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공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바로 여기 앞에 이 상수값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단면적 A는 1000 곱하기 2분의 35.6 곱하기 LI입니다. LI. 그래서 이건 뭐냐? 이 2라고 하는 값은 바로 전압 강하예요. 요거 2가 전압 강하죠. 여기서 나오는 각 선로 간의 전압 강하를 나타내 주고요. 그다음에 L 값은 뭐예요? L 값은 선로의 길이에요. 선로의 길이 L 값. 그리고 이 I는 바로 부하 전류입니다. 부하 전류. 그래서 A는 단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마지막에 단상 3선식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E'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E'은 뭐냐? 각 선로 간의 한 선과 중심선 사이의 전압 강하를 E'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거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지시전기계기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시전기계기의 구성 요소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만 자,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어떤 장치가 있냐면 구동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 제어장치, 그 다음 제동장치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좀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제어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스프링 제어, 뭐 중력 제어, 전자 제어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동장치 같은 경우는 공기 제동, 와전류 제동, 뭐 액체 제동 뭐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지시전기 계기의 구성 요소에는 이 세 가지 장치가 있다라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발전기의 용량을 산정하는 이제 식이 나오는데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 시험보다는 실기 시험에서 나오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어차피 실기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수록을 해놨습니다. 보세요. 자, 발전기의 용량을 구하는 식입니다. 발전기 용량, 요 PN이라고 하는데 이 발전기의 용량은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서 2라고 하는 거는 바로 허용 전압 강하요. 그러니까 이러한 값들은 다 문제에 출제가 나온단 말이죠. 조건이.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식에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XL이라고 하는 값은 과도 리액턴스가 되고요. 이 P가 바로 기동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식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조건 값들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발전기의 차단기 용량이 나오죠. 발전기의 차단기 용량. 자, PS라고 하는데 이 PS는 XL분의 PN 곱하기 1.25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N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기 첫 번째에서 구했던 발전기 용량이 되는 거죠. 그죠? 발전기 용량을 과도 리액턴스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바로 1.25배를 해줘요. 그래서 1.25라고 하는 거는 여유율. 그죠? 여유율을 더 곱해주는 거예요. 여유율 자체를. 차단기 용량을 구할 때. 또 이제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식, 그리고 발전기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식, 이 식을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공사 재료 부분을 한번 볼게요. 공사 재료. 자, 이거는 이제 전기 기사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전력공학 쪽에 이제 그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전력공학. 자, 첫 번째 보시면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자, 세 가지 요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죠. 자, 어떤 것이 있나요? 바로 허용 전류, 그 다음 전압 강하, 그리고 기계적 강도.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이게 전선, 자,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죠. 요소들.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시냐면은 자, 앞 글자를 암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허, 기, 저. 우리 왜 배고플 때 뭐라고요? 허기지다고 하죠. 허기져.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 전. 그죠? 허기져.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허기져. 그래서 허용 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하.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기저예요. 허기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전선 및 케이블의 구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선과 케이블이 갖추어야 될 조건을 말하는 거죠. 갖추어야 될 조건. 자, 이거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그냥 다 당연한 내용들, 당연한 내용. 첫 번째, 기계적 강도가 클 것.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그때 이 전선이 잘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강도가 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강도가 작으면 안 되는 거죠. 강도가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클 것. 그럼 인장 강도가 뭐냐면은 이 전선을 당겼을 때 그거에 견디는 최대 응력을 바로 인장 강도라고 하는데 그 인장 강도도 어때야 돼요? 당연히 커야 되는 거죠. 작으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커야 되고요. 그 다음, 자, 가요성이 풍부할 것. 가요성. 자, 가요성이 뭐예요? 가요성? 가요성은 구부러지는 것. 그죠? 잘 구부러져야 돼요. 그죠? 이게 딱딱하게 딱 막대처럼 구부러지지 않으면 어때요? 공사할 때 상당히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요성이 좋아야 돼요. 전선은 가요성이 풍부할 것.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작을 것.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도전율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은 일단 전기가 잘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 저항이 작을 것 또는 도전율이 클 것. 그죠? 구비 조건. 그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가격이 저렴해야 돼요. 그죠?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요. 그 다음 구입하기 쉬울 것. 그죠? 구입하기 쉬울 것. 그러니까 쉽게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중이 작을 것. 그러니까 비중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전선의 중량이, 그죠? 중량이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비중이 어때야 돼? 비중이 작아야 돼요. 무거우면 어때요? 무거우면 전선이 축 처지겠죠. 그죠? 그래서 비중이 일단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 내구성, 내식성이 우수할 것. 그죠? 내구성, 내식성 우수. 그 다음에 시공 및 보수가 용이할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다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좋아야 되니까. 그죠? 전선이. 자, 그 다음에 전선을 접속했을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자, 전선 같은 경우는 이게 길이가 무한히 길지 않잖아요. 어떨 때에는 전선을 잘라가지고 이어 붙이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죠? 공사를 하다 보면. 그때 전선을 접속할 때 자, 주의사항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주의점이 있냐면 첫 번째,
접속부는 노출시키지 말 것. 그러니까 이 전선을 이렇게 접속한 부분은 반드시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감거나 아니면 캡으로 싸가지고 외부로 노출을 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떤 빗물이나 물 같은 거에 접촉을 하게 되면 감전의 우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안전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접속부는 반드시 노출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연 테이프나 캡을 이용해서 바로 외부의 노출을 막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접속 부분의 절연 성능은 타 부분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그래서 이 전선을 잘라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기 저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절연 성능을 다른 부분과 동등 이상이 되게끔 접속부를 잘 접속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속점의 전기 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증가하게 돼버리면 그만큼 도전율이 작아지겠죠, 그죠? 도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만큼의 전기를 더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점의 전기 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전선의 세기를 몇 퍼센트? 20% 이상을 감소시키지 말 것. 이 수치 기억하세요.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전선을 잘라서 이어 붙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선 세기가 더 약해지겠죠? 잡아 당기면은 이제 끊어질 우려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을 감소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몇 퍼센트? 20%라는 얘기예요. 기준이. 자, 그 다음 단선과 연선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단선과 연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선의 도체. 자, 도체를 말하는데 이 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선이 그 전선을 이렇게 딱 잘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전선을 이제 그 전선의 단면을 딱 보면 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 요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냐? 요 가운데에 도체가 들어가요, 도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구리선, 뭐 알루미늄선 이런 선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가운데에 도체가 들어가고요. 이 도체를 감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절연체. 네, 절연체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절연체로 감싸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감전되겠죠. 그죠? 네, 절연체로 도체를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선과 연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 바로 이 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체. 자, 그러면 단선이 뭐고, 그럼 연선이 뭐냐? 자, 단선 같은 경우는 그 단면이 원형인 딱 한 가닥짜리의 도체를 단선이라고 해요, 단선. 예? 도체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선이라고 합니다. 단선. 그래서 크기는 지름으로 표시를 해요. 크기는 지름으로 표시를 하고요. 현재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단선은 잘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되게 좀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뭘 쓰냐? 다 연선을 써요, 연선. 그러니까 연선이라고 하는 거는 단선, 좀 가느다란 단선을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든 것이 연선이에요, 연선. 그러니까 연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단선보다 더 가요성이 더 풍부합니다. 잘 구부러져요. 유연성이 더 좋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 단선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든 전선으로 그때 크기는 공칭 단면적으로 표시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선은 지름으로 표시를 해주지만 연선은 공칭 단면적으로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칭 단면적을 이제 구하는 이제 식이 나와요. 자, 이 식도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총 소선의 수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단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선이 도체가 한 가닥이기 때문에 총 소선의 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총 소선의 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연선의 가닥수, 총 가닥수를 지금 구하자는 거죠. 그럼 이 연선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가운데에 한 가닥이 도체가 있어요. 한 가닥. 자, 한 가닥 도체가 있고요. 이 도체를 감싸는 거예요. 감싸가지고 몇 개가 있냐면은 6개. 이런 식으로. 자, 6개의 도체가 이렇게 꼬는 거예요. 꼬는 거. 이게 일렬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S자로 꼬는 방법이 있고요. 자, Z자로 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꼬는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꼬는 게 있고,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가운데에 한 가닥 있고
그 다음에 몇 가닥? 6가닥 이렇게 있는 거예요, 6가닥이. 그럼 또 이게, 그 위에 또 12가닥이 또 꼬아집니다. 이렇게 12가닥이. 이렇게. 그 다음 또 그 위에 18가닥. 이런 식으로 계속 층을 쌓는 거예요, 층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가운데에 있는 것이 한 가닥이고요. 여기에 쌓여있는 게 6가닥. 그 다음에 쌓여있는 게 12가닥. 그 다음 쌓여있는 게 뭐 18가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그 다음 층에 있는 거는 24가닥.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가닥. 그래서 6의 배수만큼 개수가 늘어나요. 6의 배수만큼. 자, 그래서 나온 식이 뭐냐면 바로 이 식이 나온 거죠. 총 소선의 수는 3n 곱하기 n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n이라는 게 뭐냐면 n은 바로 층의 개수. 층의 개수. 그래서 이게 지금 가운데 도체를 제외하고 이게 1층, 이게 2층이고요. 이게 3층, 이게 4층이 돼요. 그래서 이 n의 값에다가 이 층의 개수를 대입을 하면 총 소선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다음 이제 바깥지름. 자, 바깥지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2n 플러스 1 곱하기 d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깥지름. 자, 만약에 여기 도체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이 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6가닥을 꼬았어요. 이렇게 꼬았어요. 6가닥을. 그러면 이 도체는 총 외경이 이거죠, 이거. 그죠? 이게 외경이죠? 그럼 여기서 이 도체 한 가닥의 직경을 자, D라고 하면 여기도 D죠. 여기도 D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도체, 그죠? 이 도체의 바깥지름 외경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D가 돼요, 3D. 3D. 근데 여기에 또 있다. 여기에 도체가 또 이렇게 2층으로 또 꼬았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몇 개가 있다, 도체가? 총 12개 꼰다고 했죠, 12개.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에 또 지름이 여기도 D고 여기도 D니까 얼마가 돼요? 그때는 5D가 돼요, 5D. 그러니까 층이 늘어날 때마다 이 직경이 D라는 게 2개씩 더 늘어나잖아요, 2개씩. 그래서 2n 플러스 1 플러스 D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단면적은 어떻게 하면 단면적? 단면적은 간단하죠. 이게 그 도체들을 여러 가닥을 꼬아놓으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동그란 원이 만들어져요, 원이. 이렇게 원이 만들어져요. 그럼 결국 이 단면적은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원의 넓이를. 그러면 이 전체, 이 바깥 지름. 자, 여기 바깥 지름을, 보세요. 이 바깥 지름을, 자, D라고 할게요. 전체 지름을. 그럼 D라고 하면은 이 단면적은 얼마 되냐? 단면적은 바로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도체의 단면적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원형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제곱이다 해서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단선과 연선 부분은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참고. 자, 그 다음 이제 저하 목내배선의 준공 검사를 했을 때 측정 시험이 있어요. 이 3가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저하 목내배선의 준공 검사 시에 측정하는 시험. 자, 어떤 시험을 하냐면 첫 번째 절연 저항 측정을 해주고요. 절연 저항 시험. 그리고 접지 저항. 그 다음에 도통 시험. 이 3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암기를 해주세요. 저하 목내배선 준공 시에 측정하는 시험. 절연 저항. 그 다음 접지 저항. 마지막 도통 시험. 이 3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선 및 케이블의 종류와 약호가 나와 있죠.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뭐 이게 직접적으로 뭐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요 뭐 ACSR, OC 전선, CV 케이블, DV 케이블, E 케이블, 그 다음 HFIX 전선, HFCO 케이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요. 이거 한 가지만 좀 보세요. HFIX 전선. 이 전선이 우리 소방에서 쓰고 있는 전선이 다 이거예요. HFIX 전선. 그래서 450에 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이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HFIX 전선이라는 거 소방에서 쓰고 있는 전선이에요. HFIX. 자, 그 다음 이제 공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부품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부싱이라는 그 부품이 있는데 부싱. 자, 부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종의 부싱은
그 전선의 피복 있죠? 전선의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금속관 끝부분에 취부한 부품이 바로 부싱이에요, 부싱. 그래서 입선 작업 시 관 말단 내부에서 전선의 피복이 그죠? 손상될 수가 있다죠. 그죠? 왜냐면은 그 전선 끝부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 전선 피복이 벗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속관 말단부에 부싱을 끼워 입선 시, 그러니까 관에 그 전선을 넣을 때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부싱이라는 거죠. 부싱. 자, 그 다음 로크너트 보세요. 로크너트. 로크너트는 금속관과 박스를 뭐 할 때? 접속할 때. 다시 박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각 박스가 있고 이제 팔각 박스가 있어요. 박스와 전선관을 연결할 때 자, 관이 박스에 밀착되어 움직이지 않도록 자, 고정시키기 위해서 박스 안쪽과 밖에, 박스 안쪽에도 하고 바깥쪽에도. 그래서 하나가 한 쌍이 두 개예요, 두 개. 안쪽과 바깥쪽. 그래서 박스 안팎에 로크너트 한 쌍을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싱이 한 개가 들어가잖아요. 부싱이 한 개일 때 로크너트는 부싱 개수의 2배입니다. 2배 항상. 왜냐면 안쪽과 바깥쪽에 하니까. 그죠? 2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싱 개수가 4개면 로크너트는 8개.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노멀 밴드 나오죠? 노멀 밴드. 이 노멀 밴드는 그 관이 이렇게 직각으로 구부러질 때 사용하는 그 밴드예요. 그래서 매입배관 시 직각 굴곡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자, 노멀 밴드입니다. 관이 직각으로 구부러질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엘보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이 직각으로 구부러질 때 사용하는 그 부품인데 이 노멀 밴드와 유니버셜 엘보의 차이점은 뭐냐? 노멀 밴드는 매입 배관 시에 사용을 하지만 유니버셜 엘보는 노출 배관일 때 사용을 해요. 노출. 그러니까 이건 매입 배관은 관이 이제 안 보이는 거잖아요.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노출 배관은 배관이 바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출 배관일 경우에는 유니버셜 엘보를 사용하고요. 이제 매입 배관인 경우에는 노멀 밴드를 사용을 해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니온 커플링 같은 경우는 전선관과 전선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커플링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니온 커플링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금속관이 고정이 딱 돼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바로 이 유니온 커플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이 움직인다. 자, 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커플링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관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유니온 커플링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속관 상호관을 접속할 때 커플링을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링 리듀서 나오죠? 링 리듀서는 뭐냐? 자, 보세요. 자, 박스의 로크아웃 지름보다 작은 지름의 전선관을 접속하는 경우 로크아웃 지름을 작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관 중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돌기를 세 군데 둔다. 그러니까 이 링 리듀서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그 박스와 이제 만약에 관을 연결을 할 때 그 지름이 크기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 곳이 생기겠죠, 그죠? 그 빈 곳을 얘가 채워주는 거예요, 링 리듀서가. 그래서 박스의 로크아웃 지름보다 작은 지름의 전선관을 접속하는 경우에 이 링 리듀서가 그 공간을 얘가 메꿔준다는 거죠, 링 리듀서. 그 다음에 리머는 뭐냐? 자, 금속관을 절단을 하면 그 끝이 되게 날카롭겠죠. 금속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리머를 사용해서 이 날카로워진 금속관 말단 내부를 뭐한다? 다듬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것. 리머. 그래서 날카로운 그 금속관 말단 부분을 갈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리머라고 하는 거죠, 리머. 자,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등 설비에 나오는 자, 공식이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지금 보시죠? 그 전등의 설비에 나와 있는 그 공식 2가지만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속 결정의 기본식이 나와 있어요. FUN은 AED라는 공식. 이거 자주 나오는 건데, FUN은 AED.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이 광속입니다. 광속. 이게 이제 단위가 루멘이라고 읽어요. 광속. 그 다음에 U는 조명률이고요. N은 조명 등의 개수고요. A는 면적, 그리고 E는 조도, 그리고 D는 감광 보상률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암기를 이렇게 해두셔도 좋아요. 이걸 번데기 공식이라고도 하거든요. 번데기 공식. 그래서 FUN은 순서를 좀 바꿔서 DEA 해서 이거를 번데기 공식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U에는 DEA다.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어떤 걸 물어볼지 몰라요. 뭐 조명 등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광속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공식을 변형해서. 그래서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광속도 구할 수도 있고 개수도, 조명 등 개수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조도도 구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선 조도인데 이 조도와 거리하고의 좀 관계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광원입니다. 광원. 광원이고요. 자, 광원으로부터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 R미터만큼, 자,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여기에서의 조도를 알고 싶어요. 그때 이제 이거를 법선 조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조도와 이 거리 사이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는 R 제곱분의 I라고 있죠. 이 I가 바로 광도예요. 광도. 칸델라로 쓰이는 광도. 그래서 이 법선 조도는 거리의 제곱이 뭐한다? 반비례한다라는 사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조도는 거리의 제곱이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 관계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8장 기타 소방 전기 설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8장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